예, 능력이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라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정유라 이대비리 사건 연루자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세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뭐 이대 학사비리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정유라 입학과 이제 들어가서 이제 뭐 학점을 고치고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선고를 했는데 오늘 생일을 맞았어요, 최순실 씨가.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첫 재판 선고를 받았죠. 그동안에 재판이 한 3갈래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학사비리 하나, 그리고 또 안종범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과 받고 있는 뭐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비밀누설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박 전 대통령과 받고 있는 그 뇌물 부분, 이렇게 3개로 나눠지는데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선고가 났는데 특검은 최순실 씨에 대해서 7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저희 변호사들 입장에서 놀랐거든요. 학사비리로 7년 구형하는 건 아직 본 적이 없었는데 세다. 네, 그래서 이거 법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선고를 할 것인가라고 봤는데 오늘 이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최순실에게. 이 3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바라본 관점은 통상적으로 이대 입시비리, 학사비리는 뭐 교수 한두 명과 연관이 돼 있는데 여기는 총장부터 학장, 그다음에 입학처장, 그다음에 또 그 이외에 각각 개별 과목의 교수까지 순차적으로 다 공모관계가 인정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내 중대성을 굉장히 중하게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최순실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아마도 특검 입장에서는 7년을 구형했는데 절반 이하로 나왔잖아요. 그럼 또 여기서 항소를 안 하면 뭐 1심 때 너무 구형 그냥 일부러 높게만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특검도 항소를 할 것 같고요. 최순실을 포함해서 오늘 뭐 최경희 총장이나 뭐 김경수 각장이나 또 뭐 남궁곤 뭐 입학처장 같은 경우 실형 선고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항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순실 씨도 항소를 할까요? 거의 100%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형이 선고된 경우 제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사실 여론 재판으로 너무 강하지 않느냐라고 아마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아마도 항소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판장이 두 자녀를 둔 엄마의 입장에서 오늘 뭐 질타가 쏟아졌다고 하고요. 이대비리 법정에서는 탄식과 또 눈물이 흘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그 판결문에 통상적인 판결문에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었어요. 좀 감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교육이라는 부분에 관련해서 정말 평등하게 그리고 본인의 실력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그 국민들의 기대를 전부 다 깨버린 사건이었다라는 것과 뭐 갑질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판결문에 통상 나오지 않는 내용이 썼던 건 그만큼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뭐 국민들의 마음과 이제 법원의 마음이 거의 비슷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탄식과 눈물이 같이 나왔던 건 이제 탄식은 실형 선고된 분들. 그러니까 생각지 못하게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눈물 흘린 분들은 집행유예로 이제 오늘 구속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분들, 그러니까 유철균 교수나 뭐 이인성 교수 같은 경우 집행유예 선고됐거든요. 집행유예 선고된 분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 아까 눈물을 흘렸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작년에 국정조사 청문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가 앞서 앵커 리포트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었습니다. 교수들한테. 국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입학 비리 정도는 뭐 좀 있었죠. 과거에도. 그러나 학점을 변경시키고 위조하고 그다음에 수업을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학점을 줘서 학생들이 그야말로 그 학내에서 시위를 하게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분했었고 특히 그 국회에서 두둔했었지 않습니까? 정유라 씨의 그 입학 과정이나 아니면은 그 말 실력에 대해서도 다 의혹을 제기할 때 국회의원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두둔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혹을 제기했었던 사안인데 그것이 몇 년 지나서 정말 이 국민들 앞에 경천동지할 사안으로 드러나서 이런 국정농단의 현상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런 3년의 그 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순실 씨의 경우는 뭐 사과하거나 반성하거나 이런 그 국민들의 공분에 대해서 전혀 뭐 미동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이후에 남아있는 재판 역시도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을 그런 그 죄값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특검과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의 소득은 이 관련자들이 다 유죄 판결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큰 소득이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앞으로 좀 주목해봐야 될 건 지금 아직 남아있는 한 명 있죠. 정유라. 근데 정유라 같은 경우 오늘 판결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이 됐어요. 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이 됐죠. 근데 오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그 예.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는 부분은 학점 받을 때 뭐 본인도 그 과정에서 공모를 해서 학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어쨌건 학교를 다녔다라는 부분은 공모 관계가 인정이 됐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이대 입학할 때 그 금메달 갖고 갔던 게 가장 좀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입학과 관련해서 공모관계 인정 되게 어렵다라고 지금 이번 재판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이 빠지면 정유라 씨는 처벌할 게 거의 없어요. 실형도 안 나올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재 남아 있는 혐의만 가지고는 정유라 씨는 실형 선고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공모관계도 지금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예.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증거만 가지고는 입학과 관련해서는 정유라에게 혐의를 인정하기 좀 어렵다라는 또 반증이 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분명히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대 학사 비리가 사실 이제 관심을 모은 것은 사실 지난해 그 박근혜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하나의 시발점이 됐다는 데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대학생들이 뭐 학내 시위도 크게 하고 또 장기화됐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우리 온 나라를 다 뒤집어 엎었었던 그리고 한 명문대를 굉장히 몰락시켰던 어찌 보면 국민들한테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결국 여기까지 끌고 와서 어느 정도의 진실이 밝혀졌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사실 이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은 정유라 씨인데 지금 정유라 씨는 정작 지금 뭐 구속도 되질 않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형 선고도 좀 어려운 상황으로 좀 흐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정유라 씨가 20대 그냥 철부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공항에 이번에 들어올 때 보면 이번에 덴마크에서 한국으로 보냈던 편지 내용을 보면 한국의 모든 사정을 꿰뚫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문 용어도 알았던 저는 그 변호사가 정유라 씨한테 보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 편지를 보고. 근데 정유라 씨가 한국으로 보낸 내용이었더라고요. 추임 검사급이라면서요.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뭐 나는 장시호하고 달리 입을 열지 않겠다는 내용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입을 열지 않겠다는 내용이 뭔지를 밝혀야 되는 게 이제 검찰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건 이 국정농단의 시발점이었던 정유라에 대해서도 물론 없는 혐의를 만들어 씌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있는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사실 지금 뇌물재판에서도 무언가 연결고리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정유라가 그 부분을 좀 확인시켜줄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좀 철저하게 좀 이뤄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공분했던 거에 대한 결과를 좀 명확하게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그 필명 이인하 씨죠. 류철균 교수가 나는 다 잃었는데 정유라 씨는 너무 뻔뻔하더라라고 탄식을 한 게 지금 막 떠오르는데 사실 이게 국민의 법관정과 좀 동떨어진 판결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국민의 법감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교육의 공정성 다 어려워도 다 교육 열심히 공부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 뭐 그래서 가난한 시골에 저 흑수저가 정말 시험에 대고 이랬던 그 위에서 이제 공정성 위에서 이렇게 성공을 이뤘던 것이거든요. 바로 그 공정성을 근본에서부터 흔든 것이고 또 그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죠. 또 하나 이제 국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시에 사실은 이 문제 최순실 존재에 대해서 최순실 존재 그리고 정유라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감춰져 있다가 막판에 터졌는데 그 태블릿 PC가 드러나면서 저는 아쉬운 게 당시에 국회에서 이 문제를 좀 더 깊게 파고들었다면 야당은 이제 약간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야당에서 좀 더 아주 본격적으로 파 들어갔으면은 그리고 여당 의원 일부도 아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감쌌는데 이 감쌀 일이 아니라 이 사실은 그 초기에 이 문제를 잡았더라면은 이렇게까지 국정농단 사태로 번지지 않았을 때라는 그런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금 뭐 유철균 교수 뭐 다 잃었다고 하는데 지금 징역형 이게 실형에다가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또 다른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실형을 받았으니까 파면되잖아요. 파면되면 이제 연금 같은 것들도 다 이제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많은 거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최경희 총장 같은 경우는 아예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고 유철균 교수 같은 경우에 집행유예가 선고받았지만 그것도 역시 금고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징역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에 따른 또 상응하는 학교 내부의 징계를 피할 수 없고요. 이게 만약에 파면 조치까지 당하게 된다면 뭐 연금도 못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유철균 교수 입장에서는 아니 결국 이 모든 수혜자인 정유라는 지금 구속이 되지 않고 본인만 모두 이렇게 잃고 있는 상황이 사실상 또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좀 묘한 게 저 최순실과 이재용 부회장 두 사람이 공교롭게 오늘 또 둘 다 생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가 지금 그 환갑인가요? 그리고 환갑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쉬운 생일이 된 것 같은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하루 종일 재판을 받고 최순실 씨는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첫 선고를 그리고 거기다 이제 실형을 선고받는 그런 날이 됐기 때문에 참 두 당사자가 생일인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즐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보니까 참 마음이 굉장히 좀 씁쓸할 거라는 생각이 좀 분명히 또 들긴 하네요. 예. 네. 자, 지금 국회가 올스톱돼 있는 상황인데요. 여야가 오늘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공방전을 이어갔는데 먼저 추미애 대표는 오행시를 지어서 공격을 했어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오행시 공모전을 또 열어서 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추미애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좀 치고받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예. 저희가 녹취 먼저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죠. 요즘 자유한국당이 오행시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비난과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경이나 인사청문회는 보이콧하면서 겨우 오행시를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오행시를 바라신다면 제가 한번 시 한 수 드리겠습니다. 자, 자유당 시절의 독선 정치, 유신 시절의 독재 정치, 한나라당 시절의 독기 정치, 국민은 고달픈 정치, 당장 끝내야 합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선 불복을, 추미애 당대표는 백해무익한 정치 집단, 또 여당일 때는 국정농단, 야당 돼서는 국정 발목잡기라며 저희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제1야당의 정당한 주장과 반대 그리고 인사검증 담당자의 출석 요구에 대해 음모론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극단적 상상력이 야당 시절에 대한 자기 고백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이 협치는 실종되고 연일 치고받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뭐 치고받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야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협조하지 않은 반대를 위한 반대, 그다음에 조그만 문제가 있거나 흠결이 있으면 무조건 사퇴를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이콧하는 거죠. 사실은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든 당의 후보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국정 공백이 거의 6개월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뭔가 좀 의미 있게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자유한국당이 불과 6개월 전에 집권 여당이었고 그러면은 집권 여당이 어찌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판단들이 있을 텐데 지금 앞서 이제 추미애 대표님께서 그 오행시를 하셨지만 그게 국민 여론으로 보면은 그 자유한국당에 대한 긍정적인 그 오행시는 없고요. 사실은 대부분이 모두 지금 현재의 자유한국당의 정치 행태를 비판하거나 아니면은 조롱하는 내용의 그 오행시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여론이기 때문에 좀 잘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데 지금 이분들이 몇 명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선물을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대목이 좀 아쉬운데요.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 사실 말로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게 제일 나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매듭이 풀려가고 있고요.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하기로 했고 추경도 이게 이제 추경 조건이냐 이견이 있습니다만 역대 정부에서 집권 초에다 추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야당으로서도 지금 뭐 추경을 마냥 거부할 수는 없을 테고 추경 문제에서 정우택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임시직 위주의 알바 수준의 그 공공관리, 그 일자리 아니냐. 그리고 이제 나중에 큰 재정 부담을 또 수반하는 이런 그 공무원 늘리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그 개각이 다 안 끝났는데, 조각이 안 끝났는데 새로운 내각이 들었으면은 그때 제대로 하자. 뭐 이렇게 해서 그때는 하겠다. 뭐 이런 조건부입니다. 조건부인데. 근데 이제 지금요 민주당 지지율이 50%입니다. 뭐 한국당 9%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79%고 오늘 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압도적인 상황에서는 일단 우리 정치의 악순환을 좀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걸 5년 전에 이렇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딱 해보면 정확히 데칼코마니 같이 나올 겁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항상 대통령은 국회를 비판하고 또 여당은 야당을 이렇게 맹공하고 하는 이런 식인데 어쨌든 국회 내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또 이래야 되는 상황에서 구제불능, 백해무익 그리고 이게 상당히 좀 오행시가 당 대표로서 하기에는 좀
이렇게 되면 상당히 감정이 악화되고 또 자꾸 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압도적인 지지율 위에 있을 때 정치를 좀 더 선진화시키고 좀 더 능숙하게 리드할 수 있는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사실 한국당이 없이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또 정의당과 함께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능숙하게 이끌어서 그런 어떤 정치의 악순환, 극단적 대립을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계속 반대하면 다음 주부터는 뭐 국민의당 분과 협조해서 추경 절차를 이제 진행한다는 그런 목표인 거죠. 일단은 뭐 분리를 하겠다. 도리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워낙에 그 합의했던 사항도 한국당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다른 야당이 또 이제 뭐 상황을 또 예의주시하다 보니까 거의 열흘 가까이 이제 공전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사실은 가뭄도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특히 저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추진 현황을 좀 보고받고 왔고 가뭄 현장 상황도 좀 점검하고 왔습니다. 그토록 그 민생이 중요하다고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집권 여당 시절부터 그 협조를 강조했다면 지금 그러니까 여야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사실은 저는 뭐 그렇게까지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미세한 조정과 변화가 있다라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겠지만 만약 다음 주까지 자유한국당이 지속적으로 협조를 안 해준다고 하면 개문 발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뭐 그 야당에 대한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의 정국은 여야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제대로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촛불의 그런 민심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를 좀 만들어 달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이 행태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오죽하면 여북하겠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대선을 불복하고 그다음에 대선의 시기가 좀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책임 있는 중진 의원의 말씀 또는 그다음에 대선 후보였던 분 또는 그 이제 지금 현재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얘기하는 그 말씀이 대단히 공격적이고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머쓱한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정 능력은 있어야겠지만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게 그러니까 여당다운 면모를 보이는 것 또한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불과 몇 달 전에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태도 역시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3대 선결 조건이라는 걸 지금 오늘 제시했어요. 청와대 사과, 인사라인 조치, 추경 재편성 이런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자유한국당은 계속 보이콧한다는 입장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어쨌든 정우택 대표가 이 원내 대표 쪽에서 그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야당으로서도 일단 계속 이야기해온 게 있기 때문에 갑자기 없던 일로 이렇게 태도 변화를 해서 가기 어렵겠죠. 근데 이제 이 대통령의 사과는 지금까지 했던 부분을 사과하라는 것이 대명하라는 것인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 다음 주에 다가온 청문회에서 지금 세 후보자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교육부총리 후보자, 그리고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 이 의혹들까지 겹치면 사실은 아마 이건 야당의 요구를 넘어서서 청와대나 여당으로 상당히 좀 당혹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그 후보자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또 국민들의 의혹을 제대로 해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비판 여론을 벗어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야당의 압력보다는. 만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야당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민망하다는 입장 정도의 어떤 식이든 해명이라든지 태도 표명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와대 수석 뭐 책임 조치고야 뭐 그 대통령의 내부적인 이런 입장이 정해지면은 그 꼭 지금 뭐 첫 정부 초기에 물러나라는 것은 아닐 테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 뭐 이 정도 되겠죠. 추경 편성은 지금 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 요건에 안 맞지만은 다시 해서 일자리 다시 해서 예산을 하자는 것이고 또 그 뭐 7월달에 할 수 있다는 아마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역대 정부에서 임기 초에 집권 초에 추경을 편성했는데 그거 치면 여당 입장에서 상당히 늦은 것이어서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 상당히 좀 답답한 심정이겠죠. 백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야가 이렇게 뭐 대치하면서 청문회는 물론 다음 주부터 진행이 이제 되긴 합니다만 계속 공전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뭐 야당인 지금 자유한국당을 좀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보수의 가장 중심이 됐었던 정당이고
불과 6개월 전까지 집권하고 있었던 정당인데 지금 지지율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8% 9%에 머무르고 있다는 건 예. 국민들로부터 그만큼 외면받고 있다는 방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야당으로서 본인의 색깔을 내기도 해야 되고 반대도 해야죠. 반대할 것이라는 건 명확하게 반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볼 땐 그냥 다 반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누군가를 좀 특정하게 확실하게 부적격한 그런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인사 전반에 대해서 다 문제를 삼고 추경도 저번에 사실 원내대표 간 합의할 때 결국 무산됐던 게 추경을 추후에 계속 논의하자라는 그 문구도 넣지 못하게 해서 결국 합의가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반대를 할 건 반대를 하는 게 좋은데 그냥 무언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자꾸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자유한국당도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다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협조할 건 확실하게 협조를 하고 대신에 각을 세울 건 확실하게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소위 말하는 보수 유권자들의 그런 좀 지지세를 다시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저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얘기도 좀 이어가 네.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진행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저희가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원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사드 배치를 합의할 때 그 스케줄에 의하면 금년 이 하반기까지 사드 미사일 한 기를 야전 배치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 5기는 내년도에 배치하기로 그렇게 그런 스케줄이 합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였는지 알 수 없지만 지난번 탄핵 국면에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서둘러졌습니다. 네, 이게 처음 공개가 되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외신과 대화에서 공개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예. 사드 배치 문제와 그다음에 그 북핵 동결이나 폐기 문제 그리고 그 경제와 관련된 이슈 이 세 가지가 가장 압축적으로 이번 다뤄줄 주제이고 특히 사드 문제가 지금 초미의 관심인 거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문정인 교수가 다녀오면서도 미국 조야나 학계에서 지금 사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온도와 또 미국 일부에서 생각하는 온도 차이가 확인된 거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그 미리 입장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함께 조율해야 해서 풀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사전에 그러니까 공개적인 방식과 비공개적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언론을 통해서 소통하는 방식 그리고 중요한 건 미국과의 소통도 있지만 국내에서 국내 국민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 또한 보고의 방식이기 때문에 뭐 해외 언론하고 했다고 해서 뭐 그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께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점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당초 한미 간에 이제 합의가 원래 있었는데 이 탄핵 국면이라는 이제 상황을 갑작스럽게 맞이하면서 그 일정에 맞춰서 사드 배치가 좀 앞당겨졌다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서둘러서 들여온 거라고 근데 봐야 과연 되나? 이게 진실이냐라는 이런 논란도 예. 있습니다. 국방부가 우선에 이 말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건 뭐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다 그러고 왜냐하면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 당국이랑 줄곧 논의해 왔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실제로 이 당겨진 것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 가속화되어 왔기 때문에라는 그런 시점도 있을 테고요. 예. 물론 이제 대선 전국에 이게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기 전에 결정하자는 이제 그런 그런 뜻 아니었느냐라는 목적 아니었냐는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도 계속 가속화되어 왔고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 대통령이 이 말을 일부러 했느냐? 왜냐하면 사드라는 것이 이게 제일 정치적인 게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예. 그게 뭐 그 론처 그러니까 발사대를 몇 대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중국이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게 정확한 이야기냐? 왜냐하면 사드는 레이더와 6개의 론처 이제 발사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제로 2개 있었고 4개는 지금 어딘가에 있는 것이고요. 예. 근데 아마 청와대 내부에서 이런 해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외신과의 회견에서 계속 했답니다. 했는데 로이터만 기사가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왜 그럼 이런 답변을 했냐 그러면은 로이터 기자가 묻기를 이게 저 사드 배치 문제를 일부러 연기함으로써 한국이 중국에 경사되고 예. 미국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예. 지적이 있다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게 대해서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사실은 초기에는 이렇게 저렇게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어떤 연유에서 된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국내법 절차도 있어서 하는 것이다 하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 준 절차인데 이제 새로운 대목이 이제 로이터의 기사에 코테이션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기사가 됐는데 전후 맥락을 보면은 대통령의 발언이 과연 이게 너무 디테일해요, 이 문제가. 과연 이게 이제 정확한 것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대통령 입장은 다 나왔습니다. 지금 나머지 4개를 더 할 때까지는 환경조사라는 국내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이 나왔는데 그 절차를 보면은 이게 너무 디테일한 문제를 논란을 일으킨 거 아닌가 싶은데 일부러 그러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중국과의 문제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시진핑 주석을 향해서 사드 보복 조치를 풀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겠다라는 말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좀 복잡한 이 방정식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국과의 관계도 풀어야 되는데 중국은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그럼 사드를 빼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지금 사드를 어떻게든 절차대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는 말씀하셨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특정한 의도를 갖고 하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했는데요. 어제 내용을 다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원래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년까지 다 이제 설치를 하기로 한 거니까 지금 이게 늦추고 있는 게 아닙니다라는 뜻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방점이 그쪽에 찍혀 있었던 것 같은데 마치 이걸 다 공개해가지고 논란이 일으킨 것처럼 좀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드는 지금 한미 간의 합의대로 원래 내년까지 하기로 한 거니까 그 사이에 환경영향평가 거쳐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절차 정당성을 좀 확보해서 하겠다는 입장인데 과연 이런 입장을 가지고 시진핑 주석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구심이 들죠. 그래서 이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 껴서 이 부분을 외교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문재인 대통령이 어찌 보면 첫 번째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유엔군 참전 유공자 위로연을 가졌어요. 그 행사장에 가서 위로연도 하고 직접 뭐 태극기 흔들면서 군가도 같이 부르고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방문해서는 현무2 그 발사 장면을 이제 직접 참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안보 행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6월 달은 어쨌든 저희 대한민국의 호국 영령의 달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 또 지금도 열심히 군에서 안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내일 모레 있을 6.25를 앞두고 참전했던 많은 분들에게 헌신과 봉사에 대한 감사, 희생에 대한 감사의 자리고 평화는 강하고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가 중요하다.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압도적 국방력을 갖으면서 안보를 지켜내겠다라고 말씀을 이제 메시지를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동안 이제 뭐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안보 문제가 늘 이렇게 좀 왜곡되거나 활용됐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튼튼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래서 안보만큼은 믿어달라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고요.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본인의 그런 이제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굳건한 한미 안보 강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메시지 차원으로 오늘 방문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짧게. 우선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방미에서 상당히 큰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는데 흥남철수가 미군이 우리 북한에서 지금 남쪽으로 오려는 이 피난민들을 싣고 온 미군의 무기를 다 포기하고 했던 큰 사건, 큰 일이었거든요. 그 흥남 피난민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다. 오늘 이제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아마 방미에서도 미국 대통령과 또 미국 조야를 만나서 아마 가장 큰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새로운 미국 사람들이 문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신뢰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될 테고 또 하나 현무 이건 사거리가 800km입니다. 북한에 지금 중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있습니다만 여사할 경우에는 즉각 반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는 아주 굉장히 당당한 행보였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영두 전 국회 대변인, 백성문 변호사 세 분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